안녕하세요. 197쪽이요. 197쪽. 그리고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한 질문을 자꾸 하시길래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강의는 요약서로 하는데 일반 그 해커스 요약서가 아닙니다. 제 요약서로 따로 하니까 제 요약서를 따로 구입하셔야 되고, 그 요약서는 이제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전화로 이렇게 학원에다 전화를 하시면은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계도랑 그 비교도 특강이 원래 그 5, 6월 달에 하는 그 실전 문제풀이 특강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올라갑니다. 거기에 원래 이제 저는 문제풀이를 하는 대신에 체계도 비교표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그걸 했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197쪽에 주택건설 절차. 건축후배 절차랑 비슷한데요. 먼저 대지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사업 승인을 받습니다.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승인받는다.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업 승인. 그 다음에 공사 시작해서 할 때 이제 착수 신고. 그 다음에 시공자가 시공을 하고 감리자가 감리를 해서 건물이 완공이 되면은 쓰기 전에 사용 검사를 받고 쓴다. 아주 흡사합니다. 아주 흡사하고요. 단지 여기서 이제 이 건축허가 대신에 사업주라는 말을 대표적으로 이제 다르게 쓰는 것이고, 건축 대신에 사업주체라는 말을 쓰죠. 건축주 대신에 사업주체라는 말을 써서 사업주체가 시공자를 선정하고 감리자 이제 예외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절차를 해놓고 행정청을 정리한다라면은, 마치 건축부에서 건축 허가권자가 모든 절차를 관여했다라면은, 여기서는 사업 승인권자가 이 절차랑 관련된 행정청이라면 사업 승인권자가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업 승인권자. 착수 신고도 사업 주체가 승인권자에게 신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리자 지정은 원칙적으로 승인권자가 지정을 해요. 여기서는 이제 대형 주택 건설 사업을 다루기 때문에 사업 주체 못 믿어서 승인권자가 감리자마저도 직접 지정하는 게 원칙이죠. 예외적으로 지정할 뿐입니다. 이렇게 짓는 것까지는 승인권자가 합니다만, 짓고 나서 사용해도 되는지 검사랑 비교적 간단한 검사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승인권자지만 사용검사권자만큼은 승인권자가 아니고, 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지자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게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예외적으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있지만 특이합니다. 요거만 승인권자가 아니라 그랬고, 따로 가지고 나머지 행정처라면 승인권자고, 이 승인권자라면은 원칙적으로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이냐 10만 미만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이냐 대지 면적이 10만 미만이냐에 따라서 10만 이상이라면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시도지사,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 시장. 10만 미만이라면 특광, 시장, 군수. 마치 제가 이 논리는 특광시군에서 권한 행사할 때, 마치 관리기 이반권자, 좀 더 큰 거는 관리기 결정권자.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대도시, 시장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특별시에서부터 대도시장까지는 규모가 이상이 됩니다. 결국 그 행정청이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잖아. 마치 시장의 수가 이반한 것을 도지사가 결정하듯이, 보통의 시장의 수가 하는 일 작은 일 10만 미만, 도지사가 하는 일 큰 일 10만 이상. 여기서만 차이가 나요. 대도시 이상에서는 다 그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복잡해 보이지만 별게 아니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를 오히려 잘 냅니다. 국장이 나서서 직접 승인권 내는 게 특수하거든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오히려 좀 더 잘 내고. 자, 이제 하나하나. 제일 중요한 게 사업 승인 파트니까 어느 때 사업 승인 받는지 승인권자, 국장이 하는 거 특히 구별하시고 이제 나머지 순서대로. 그래서 먼저 사업 승인부터 해놨는데, 승인 대상을 보시면 주택건설 사업이라면, 단독주택이라면 30호, 공동도 30세대 이상, 30호, 30세대 이상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혜택받는 50호, 50세대 이상짜리가 두 가지씩 있는데, 그중에 뭐 하나씩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단독은 30호 이상부터
주택법에서 사업승인 받으면 되죠. 만약에 사업승인 대상이 아니라면 주택법 적용을 안 받으니까 이제 건축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 되는 사업할 때. 그러나 두 가지, 한옥 설치 장려, 한옥 그리고 공공택지를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그곳에 짓는 단독주택까지 이 두 가지가 이제 50% 이상부터 사업승인 받으면 됩니다만 특히 한옥이 50% 이상이다. 한옥 설치 장려.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부터 사업승인 받으면 되는데 괄호 속에 리모델링의 경우다 그러면은 증가하는 세대수만 건설 공급 파트라고 했기 때문에 증가하는 세대수만 따져서 그것만 30세대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사업승인 받는 겁니다. 요거 외에 리모델링은 나중에 허가받는 것이죠. 세대수 증가하는 리모델링만 30세대 이상일 때 사업승인. 다음에 주택인 경우는 50세대 이상 혜택 두 가지가 있지만 A번 정도 다음 요건을 갖춘 다음 요건이 뭐 면적 30 이상이고 진입도로 보고 6m 이상이니까 웬만한 쪽 기초 요건이면 다 됩니다. 다음 요건을 갖춘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를 얘기합니다.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원룸형이 제일 인기가 있어서 원룸형은 이제 혜택 줄 필요 없고 좀 인기가 떨어진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의 활성화를 위해서 50세대 이상부터 사업승인을 받게 하면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30에서부터 49세대까지는 주택법에 따라 안 짓고 건축에 따라 간단하게 허가받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부분은 이제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활성화지 원룸형 주택이다 그러면 원칙대로 30세대 이상이 되는 거죠. 그 정도 구별하시고 B번은 뭐 정비 사업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구역 달동 내에서 반쪽짜리 방법으로 할 때는 시행자가 주택 손대는 게 아니고 소유자가 스스로 하는 것이라 정비법에는 그 주택법이 적용된다든지 그 얘기인데요. 반쪽짜리 방법은 제가 뭐 간단하게 써놔서 반쪽이지 이거 한참 풀어 쓰기 때문에 실제로 나오긴 좀 힘든 어쨌든 이 두 가지가 50세대가 됩니다. 대지 조성사업은 만 이상. 네. 그 다음에 이제 승인권자 보세요. 승인권자 동그라미 1번에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승인권자가 되는 경우가 대지 면적 10만 이상 그 아래 특광시장을주가 되는 경우가 10만 미만 아까 써놓은 거. 근데 여기서도 이제 국장이 하는 경우가 크게 세 가지 A, B, C 세 가지입니다. D번은 A번의 토지주택공사처럼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A, D가 하나인데 A번은 이제 국가랑 토지주택공사가 할 때예요. 규모에 상관없어요. 아무리 작든 크든. 왜냐하면 국가나 토지주택공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지방에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규모를 떠나서 국장에 받는 게 편하다라고 본 취지라고 했어요. 국가랑 토지주택공사. 그래서 같은 공공이라 하더라도 지자체나 지방공사는 그 지방에서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장에 받으라면 불편하겠죠. 이 사람들이 뭐 B10번 요건을 같이 몰라도 다른 때는 없는 겁니다. 그 지방에서만 하기 때문에 빠져요. 그리고 D번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 해당하는 자가 공공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가 공공주택 건설 사업할 때요. 그래서 우리 주택법에서 이렇게 부동산 투자 회사가 나오는데 부동산 투자 회사가 원래 민간인입니다만 누가 만들었느냐? 공공에 해당하는 자가 50%를 초과하여 출자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공공 성격이 강해지고 그것도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한다라면 공공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공공주에서도 토지주택공사처럼 봐주셔가지고 앞으로 나올 때마다 토지주택공사처럼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역시 이 경우는 규모에 상관없이 국장으로부터 사업승인 받는다. 그리고 B번, C번은 사업주체와 상관없이 B, C번은 둘 다 뭐 미리 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B번은 330만 이상 규모로 택지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사업을 한다. 대규모 사업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제일 큰 규모인 330만 대규모 사업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국장이 나설 것이다. C번은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 긴급한 주택 하나에서 불어. 항상 긴급한 경우는 예외 아닙니까? 아니면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지역균형개발을 꾀한다. 국가 차원에서 꾀해주는 겁니다. 지방에서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더라도 지자체장들끼리 안 되니까
위에서 국가에서 조정해 줄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로서 역시 국장이 지정고시하는 구역이 전제되는 건 둘이 똑같은데 그 사유 중에 하나가 있으면 국장이 나서는 사유다 이렇게 보시는. 자, 이제 승인권자까지 기본으로 했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몇 가지 더 하시면 방가로 3번에 공구별로 분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지 기준이 뭐냐.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둘 이상으로 나눠서 할 때는 어느 정도 규모의 주택단지라야 공구별 분할이 가능하냐? 600세대. 전체 세대가 600세대 이상인 단지에서 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건설 공급할 수 있다. 최소 둘로는 분할해야 되고 각 공구별로 300세대 이상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600세대 이상이 안 된다면 공구별 사업은 불가능한 겁니다. 요 기준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업 승인 얘기라면은 먼저 사업 승인 들어가기 전에 대지 소유권 확보하는 부분이 4번에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사업 승인 전에 대지를 확보하는 것은 대지 소유권 확보라는 게 원칙이에요. 당연히 소유권 확보 원칙인데 소유권 확보 없이 사업 승인 들어갈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하는데 건축법의 구조랑 비슷합니다. 만약에 뭐 다른 사람 땅을 빌려서 100% 사용권을 가지고서도 건축할 수 있으니까 100% 사용권 얘기는 당연히 나오고 똑같이 또 여기서 나오는 얘기 중에 이제 숫자 나오는 게 80% 이상이나 80% 이상. 건축법에서도 80%, 여기도 80%죠. 건축법에서는 공유하고 있는 건축물을 신축 동의를 할 때 공유자 전체 동의를 받기가 어려우니까 공유자 수 또는 지분 기준에서 80% 이상 동의를 받아라라고 했습니다. 전체 받기 어려우니까. 여기들은 원래 여기서 100% 사용권은 보통 100% 사용권이 똑같은데 여기서는 지구 단위계 결정이 필요한 사업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구 단위계 결정이 필요할 정도의 사업이라면 상대적으로 큰 사업이기 때문에 큰 사업이라 80% 이상 동의도 100% 이상은 확보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때가 80%가 되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이 없으면 그냥 사용권은 100%를 얘기하고 지구 단위 결정이 필요하다 그런 사업이라면 80% 이상. 똑같이 80%입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은 이 사업 승인 받은 우리 이 건축 절차에서 사업 승인 후 매도 청구라는 게 하나 나오고 이 절차에서는 두 가지 매도 청구가 나와요. 나중에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라는 게 두 가지 매도 청구가 나오고 나중에 리모델링 조합 파트에서도 매도 청구 하나 나오기 때문에 이제 주택법에서는 매도 청구 세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매도 청구가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은 후 매도 청구랑 거의 비슷해요. 80% 이상 가지고 사업 승인을 받았다. 그럼 받은 상태에서는 나머지 공사 들어가기 전까지는 남의 땅에 공사할 수 없으니까 남의 부동산 아직 여기서 확보하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서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몇 배 달라고 버틴다. 그 자에 대해서 시가 매도 청구를 통해서 물건을 취득하게 만드는 그래야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사업 승인 후 80%지 않고 사업 승인 받은 후 매도 청구라고 하는 겁니다. 시가로 매도 청구한다. 매도 청구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미리 해보고 안 될 때 매도 청구 똑같아 건축법이나 여기나 원리가 비슷합니다. 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라면은 여기서는 80% 이상 지구 단위 결정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80% 이상 받은 상태에서 다시 95% 이상을 이미 확보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95% 이상 확보했다라면은 5% 미만의 사람들 때문에 전체가 못해서는 괴롭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자에게 확보하지 못한 대지나 건축물 모든 자에게 매도 청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95% 이상이 아니라면은 10년 장기 소유자는 투기랑 관련 없다고 봐서 지금 10년 장기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못하고 장기 소유자를 제외한 자에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95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 그거만 차이겠지. 가격, 3개월 협의 이런 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80%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4번 보시면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해당 대지 소유권 확보하라. 사업 승인 받기 전에 소유권 확보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다음에 경우는 그러지 않는다. 소유권 확보 없이 할 수 있는 예외 중에 1번 공공사업주체가 사업할 때 공공사업체는 믿어주니까 소유권 확보 없이 가능하다. 이거 하나 더 있고요. 공공사업체가 할 때는 믿어주니까 또 하나 2번이 바로 소유권 확보는 못해서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이게 100% 사용권을 얘기합니다. 그냥 사용권은 이제 모든 사용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주로 말씀드린 게 이제 3번이란 말이에요. 3번. 지구 단위계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의 80%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바로 80% 이상 사용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 단위 결정이 필요한 요 사업이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지금 제가 읽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경우 한 다음에 리모델링 결의라는 것은 요거 그 밑에서 나오는 게 그게 어떻게 잘못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 지우라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었죠? 리모델링 결의나 리모델링 조합이 매도 청구를 하는 경우까지 그냥 지워주고 그 원래 4번에 나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하여튼 여기서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라면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 한번 그 아래 매도 청구 보세요. 그 아래 매도 청구 보시면 여기랑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매도 청구가. 사업 승인을 얻은 사업 주체는 사업 승인을 이미 얻었다라면 대지 소유자와 사전에 3월 이상 협의를 거친 후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당연히 대지 속에는 건축물 포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지나 건축물을 다 확보를 해야지 공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보하지 못한 대지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다음 구분에 따라 그 대지를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3월 이상 미리 협의하고 매도 청구할 때는 가격은 다 시가 이런 거 딱딱 체크하시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건축으로 똑같은데 박스 95 이상이냐 아니냐. 대지 면적의 95% 이상 사용 권한을 확보했다. 대지 면적의 95% 이상 사용 권한을 확보했다라면은 대지 모든 소유자 확보하지 못한 모든 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외의 95가 아니라면은 지구 단위 구역 결정 후 10년 전부터 10년 이전에 소유권을 확보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자 항상 상속받은 자는 뭐 피상속인의 상속기간 포함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 자를 제외한 자에게만 할 수 있다. 10년 장기조를 제외한 자에게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은 이제 리모델링 파트에서 나오는 매도 청구를 같이 적어놓은 겁니다. 그 아래 보시면 리모델링 조합의 매도 청구를 해서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료를 확보한 경우에 우리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려면 일정한 동의가 필요해요. 75, 50, 막 75 이런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동의를 확보했을 때 그 리모델링 결의를 하는 리모델링 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 토지에 대해서 역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판단지의 물건을 매도 청구를 통해서 취득해야 전체에 대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없다. 몇 번 틀리긴 했듯.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돼요. 리모델링 결의는 이제 동의를 확보한 이후에 말이죠. 이게 대지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착수 신고 그 아래 사업 주체가 착수하고자 할 때 승인권자에게 사업 승인권자에게 신고하는 것이죠. 착수하기 전에. 근데 이제 그 아래 그 착수할 때 착수 기한 이런 게 이제 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별표를 하나 해드린 거 아닙니까? 뭐 유용한 얘기. 여러분 제가 건축주택법에서 몇 년 하는 건 대부분 몇 년짜리는 대부분 2년인지 그렇지 않은 135를 따르게 하자. 그 5년짜리 중에 대표적인 예가 사업 승인 후 착수가 5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은 후 착수 기간이 제일 긴 5년이다. 사업 승인 후 착수가 5년인데 이거를 좀 정확히 보셔야 되죠. 사업 승인 후 착수가 5년이라면 주택단지를 한꺼번에 공사할 때랑 한꺼번에 나누지 않고 공사할 때랑 하나의 주택단지만 공구별로 나눠서 할 때랑 두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구별로 분할하여 사업을 한다라면은 처음 하는 최초 시행하는 최초 공고가 있고요. 최초 공고가 있고 최초 공고 외의 공고가 있습니다. 최초 공고 외의 공고를 편의상 기타 공고라고 놨을 때 사업 승인 후 착수하는 것이 전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업 승인 후 전체에 대해서 5년 내 이게 5년 내 착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공고별로 분할하게 되면 사업 승인 후에 착수해야 되는 것은 최초 공고가 5년 내 착수가 되는 것이지 기타 공고는 승인받은 때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받은 때가 아니고 최초에 대한 착공 신고를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먼저 하니까 최초 착공 신고로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135가 아니고 보통으로 돌아가서 2년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 사업 승인으로 착수가 제가 5년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 사업 승인을 처음 시작할 걸 시작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정이 있을 때 연장할 수 있는 것이지, 뒤에서 하는 것은 연장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 시작할 때, 시작 못할 때 연장. 그래서 제가 항상 135 하면서 건축법 주택보호소리 착수기간 이렇게 따지지만 연장할 때는 착수기간 연장은 다 1년 제가 그랬는데 1년 연장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있으면 1년 연장할 수 있다. 1년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는 1년 연장이 안 붙죠. 여기는 1년 연장이 안 붙지.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는. 예. 처음 시작할 거 못할 때 이제 1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착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겨서 착수를 안 했다 그러면 사업 승인을 승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더라도 어디서 안 할 때? 여기서 안 할 때, 여기서 안 할 때. 기타 공구에서는 이때로부터 2년 내 착수하라고 해서 안 했다라고 해서 취소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할 거를 이것 때문에 전체 승인을 취소해버리면 이미 시작해서 한 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항상 연장할 때 처음 시작 최초 공구예요. 그럼 최초 공구 요것만 연장할 수 있고, 이때 안 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이 기타 공구에서 안 했다고 취소해도 아니고 이거는 연장 사유도 아니고 구별해서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승인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 여기 취소 사유가 나온 거 요거 착수 외에도 뭐 대지 소권을 상실해서 공사를 못한다, 완료가 불가능하다 이럴 때 취소하는 것은 건축허랑 비슷해요. 그쪽 허가 취소랑. 항상 그 대신에 여기서 사업승인을 말했으니까. 근데 굳이 차이점 따지면 여기는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데 건축에서는 취소해야 된다가 그게 특별하다 그랬잖아. 거기서는 신고 효력 자동 상실과 맞물려서 꼭 취소하라가 특이하지, 할 수 있다가 보통이고, 최근에도 할 수 있다를 갖고서도 낸 적이 있어요. 해야 된다면 틀리니까.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잖아. 그래서 착수기한 보시면 사업 주체는 다음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다만 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업주체 신청을 받아 사업자가 신청하면 그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공사할 수 있으니까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1년 내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근데 1년 내에서 착수기한 연장에는 괄호 속에 보시면 최초 시행 공고 외의 공고는 제외. 그러니까 기타 공고라면 연장 사유에서 빠진다는 얘기고, 보통의 착수기한의 박스 있잖아요. 공고일로 분할하지 않고 한꺼번에 할 때는 전체가 승인받은 대로 5년, 당연한 얘기죠. 공고일 분할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따지면 되지만, 만약에 공고일로 분할하여 사업을 한다면 최초 시행하는 공고는 승인받은 대로부터 5년이지만 최초 공고 외의 기타 공고라면 승인받은 때가 아니고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2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의 2년으로. 그리고 넘겨보시면 이제 사업 승인 취소할 수 있다가 나오죠. 3번의 승인권자는 다음의 경우 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 할 수 있는 사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기억번이 아까고 착수기한에 착수를 안 할 때잖아. 착수를 안 할 때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괄호 속에 공급의 사업에서 최초 시행 공고 외의 기타 공고는 제외. 취소 사유가 아니다. 착수 안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 니은번의 사업자가 경매 공매 등으로 대지 수권을 상실했다. 그럼 공사 못 하니까요. 아니면 뭐 시작했더라도 디귿번의 사업지의 부도 파산 등으로 완료가 불가능하다. 이 세 가지 경우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건축에서는 해야 된다. 여기는 할 수 있다. 그 정도가 이제 착수와 관련해서 좀 중요한 얘기들이었고, 바로 4번 보세요. 2번, 3번은 나는 뭐 고득점을 해서는 이것도 꼭 보고 싶다 그러면 보시든지. 자, 바로 4번 감리 파트. 요거. 자, 지금 이것도 건축법과 차이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주택법에서는 30호, 30대 대규모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하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감리자를 지정하게 되면은 감리자가 사업주체 눈치 보느라고 부실한 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건축법 달리 처음부터 행정청인 승인권자가 남의 건물 짓는 건데 그래서 감리자를 지정해 주라는 거. 행정청 믿어주니까 행정청이 감리자를 지정하게 돼 있고, 지금 사업체를 못 믿어서 이 사람이 지정하니까 예외적으로 사업체가 직접 지정하는 예외가 존재하는데, 공공사업주체일 때 공공은 믿어주니까. 또 하나는 혜택 주는 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혜택을 많이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공사업체를 믿어주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혜택 주려고.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짓더라도 건축 구성 사업 승인 받으면 됩니다. 그 얘기는 스스로 지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업주가 스스로. 원칙은 이 사람. 예의적으로 사업주가는 두 가지. 그것만 간단하게 파악하시고. 예. 그래서 감리 파트 보시면 감리 지정을 누가 하느냐. 누구를 하는 건 여기서 큰 의미가 없어요. 누가 여기는 승인권자가 지정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사업주체가 아니고 승인권자가. 그래서 승인권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리모델링 허가를 하거나 하였을 때 다음의 자를 감리자로 지정해야 된다. 원칙인데 다만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체라면 공공사업체인 경우 하나, 그러니까 쉼표 하나 찍고 거기다가 공공사업체인 경우 믿어주는 경우 또 하나가 건축법상 감리를 받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혜택 크게 두 가지예요. 그 아래 제가 공공이 50%를 초과해 출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할 때는 아까 공공처럼 봐주시라고 했으니까 크게는 공공사업체와 도시형 생활주택 두 가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승인권자가 지정하지 아니한다. 사업주가 스스로 지정하라는 얘기지. 그럼 원칙과 예외. 그리고 동그라미 2번도 건축법과 차이입니다. 감리비를 누가 지급하느냐. 여러분 건축법에서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든 누가 지정을 하든 당연히 감리비는 건축주가 내는 거예요. 건축주 건물 짓느라고 감리를 했으니까 건축주가 직접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역시 사업주체 돈으로 감리비를 지급하는 건 당연한데 사업주체가 감리자에게 직접 지급 못하게 하고 있어요. 감리비만큼은 사업주체가 승인권자 명의로 예치를 해야 되고 그럼 승인권자가 예치된 돈 찾아서 직접 감리자에게 지급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이 지정을 해줘도 사업주가 직접 돈 주게 되면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승인권자가 감리비도 그냥 이 사람 돈으로 승인권자가 지급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완벽하게 눈치 안 보잖아. 건축법보다는 이게 좀 더 진일보한 제도지. 대규모 주택법에서는. 응? 그래서 사업주체와 감리자 간의 계약에 따른 감리비를 승인권자에게 예치해야 되고 직접 지급 못해요. 승인권자에게 예치해야 되고 승인권자는 예치받은 감리비를 감리자에게 지급하라. 이게 2018년 9월부터 시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전에는 사실상 이 사람은 행정성이 지정해줘도 감리비를 사업주가 주다 보니까 눈치를 봐서 그래. 자꾸 이렇게 하나하나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검사. 완공이 됐다면 사용검사. 사용검사는 사업주체가 사업을 다 완료하고 나서 누구에게 사용검사를 받느냐. 이것만 승인권자가 아니고 시장군수 구청장 이게 특이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밑줄을 거는 거. 그리고 가로 속에 국장으로서 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장 있지만 시장군수 구청장이 원칙적 사용검사가 된다는 게 특이합니다. 그리고 다 완료한 상태에서 이렇게 받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공고별로 분할해서 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공고별로 받을 수 있는 이게 분할 사용검사고요. 또 사업 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영의정하는 사역에서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동별로 받을 수도 있어요. 원래는 전체 완공하고 받는 것이고 동별로 받는 게 아닙니다. 원래 동별로는 이제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건데 여기는 사업 승인 조건이 미이행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정식 사용검사도 동별로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체가 완공이 되는데 어떤 동은 승인 조건이 이행이 됐고 어떤 동은 안 됐다면 동별로도 정식으로 쓸 수 있게끔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거 뭐 동별로 못한다 해서 한번 틀리긴 한 적이 있고. 사용검사권자 며칠 내에 하느냐? 15일 내에 검사를 해야 되고 15일 내에 우리 건축서 배우실 때는 7일 내 승인으로 한 검사였는데 주택보수는 15일 좀 더 큰 사업이라 15일 약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사용검사 신청은 좀 간단하게 봐주셔도 되고요. 원래는 기업번에 누가 신청하느냐? 사업주체가 완료하고 신청하는 건데요. 만약에 니은번의 사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분명히 완료를 했는데 사용검사 절차를 이행을 안 하는 수가 있어요. 게을러서 그런지 몰라도 안 한다. 사업체가 완료해놓고 안 한다 그러면
이때는 관련된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시공 보증환자든지 시공자 자체가 시공자도 사용검사가 끝나야 완전한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시공자나 예정자나 아무나 이제 사업체가 완료하고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아무나 받으면 되지만 이렇게 완료하고 그냥 안 하는 게 아니고 완료를 못해서 못할 때 얘기가 디귿번인데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검사를 받을 수 없다. 파산 등으로 완료를 못했으니까 신청을 못한다 그러면은 이때는 시공을 보증한 자가 있으면 이때 보증한 자가 나서서 시공자를 선정하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공 보증자도 없을 수 있고 없거나 있어도 시공 보증자마다 파산 등으로 시공할 수 없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죠. 이때는 제일 이제 손해 볼 사람들이 입주 예정자들이니까 입주 예정자 대표회를 구성해서 입주 예정자 대표회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 공사를 시공하고 검사를 받아야 된다 해서 사업체가 완료를 하고 안 받는다는 보증한자 시공자 예정자 다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체가 못한다 그러면 보증자보다 없으면 예정자 대표가 이 순서로 완료하고 이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됐고요. 우리 1번 넘겨보시면 위 니은 득의 경우에 검사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보증자나 세대별 입주자 명의로 대장 등재 및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보증자가 완성했으면 그 사람이 원시 취득하는 거고 예정자 대표회가 완성했으면 그 사람들이 원시 취득하니까 완성한 사람 명의로 보존 등기 등을 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임시 사용 승인 보세요. 임시 사용 승인 완료된 부분을 먼저 소골자 할 때 받는 임시 사용 승인 주택건설 사업은 동별로 신청하는 거. 동별로. 대지수선 사업은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하되 사용검사권자는 임시 사용 승인 대상이 주택 중에서도 공동주택이라면 세대별로도 동 전체가 아니고 동에 있는 세대별로도 임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동별로 신청하는 것이 동별로 신청하지만 세대별로도 먼저 써라고 임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6번 나오는 게 사용검사와 매도 청구예요. 지금 이 순서대로 쭉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사용검사와 매도 청구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입주를 시키지 않습니까?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입주를 시키는데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서 대지 소유권 일부를 취득해 갔다라면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일부 남의 땅을 잘못 분양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소유자가 사용검사 이후에 소유권을 회복해 갔다라면 그 전에 회복해 가면은 사업주체와의 문제로 다루면 되고 입주를 시켰는데 그 이후에 소유자가 나타나서 그랬다라면 여기 입주자 입장에서는 자기 대지 소유권의 일부가 이제 원래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 소유권 없는 것이라 되는 거예요. 남의 땅이 돼버리니까 곤란하잖아. 그래서 실소유자에게서 이제 회복한 자로부터 소유권을 매도 청구를 통해서 찾아오게 만드는 그게 사용검사와 매도 청구라는 겁니다. 이때 매도 청구 요건부터가 기본인데요. 실소유자가 회복한 땅이 전체 대지 5% 미만 작을 때 매도 청구 함부로 인정하면 소유자에게는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엔 매도 청구라는 게 아예 없었어요. 그 대신 그럴 때는 하도 알박기라는 게 등장해서 난리를 치니까 그냥 알박기 대책으로서 매도 청구가 예외적으로 등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복한 그 사람 땅이 10% 20%만 돼도 매도 청구 못해요. 그 사람 소유권 존중해야 됩니다. 5% 미만일 때. 여기서 5%란 것은 기억하셔야 되지만 여기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여기랑. 이 절차는 두 가지 매도 청구. 아까 여기서 95% 이상 확보했다라면 5% 미만 때문에 전체가 고생하면 안 되니까 누구에게나 다 매도 청구를 인정한다 그랬죠? 그 뜻이에요. 여기도 5% 미만일 때. 그 5% 미만 그 작은 땅 때문에 전체 들어간 사람이 기울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지. 그리고 매도 청구 의사 표시는 그 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때로부터 2년 내에 성립되더라. 너무 오래 끌면 안 돼요. 소유자가 당황하잖아. 그러면 너무 오래 끌면 2년. 왜 2년이냐? 주택법건축부서 135 따르게 가지고 제가 나머지 2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관련돼 있다 보니까 대표자를 선정하는 게 편하거든요. 만약에 대표자를 선정한다면 소유자 4분의 3에서 동의, 뭐 그 정도 얘기. 이 주택법 후반부에서 4분의 3, 75% 동의가 좀 많이 나오는데 그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검사 매도 청구도 벌써 이거 한 문제 한 나온 지 이거 몇 년 안 된 건데 벌써 한 3번이나 나왔으니까 이것도 6번에 1번. 주택의 소유자들은 이제 입주한 사람들 소유자 등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 소송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소유권을 회복한 자, 사용검사 이후에 소유권을 회복한 자 이하 실소유자라고 한다. 이 실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주택 소유자, 입주자 등이 사용검사 이후에 취득한 실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시가는 똑같아요. 시가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택 소유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소송 제기할 수 있는데 대표자 선정할 때는 소유자 4분의 3, 75%, 4분의 3 이상 동의고요. 이때 이번에 매도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당연히 효력이 있어요. 그럼 대표자 선정에 반대한 사람이 뭐든 상관없죠. 당연히 판결은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어야 되고 요건이 이 매도 청구 요건에 해당되는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매도 청구를 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 면적이 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 작을 때 그것도 매도 청구 이사 표시가 실소유자가 소유권 회복한 때로부터 2년 내 실소유자에게 송달돼야 되고 2년 내 송달. 비용 구성 보세요. 주택의 소유자는 매도 청구로 해서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체에 구상할 수 있어야 돼. 사업체가 잘못 부정한 것이라 전부를 다 총 들어간 비용의 전부를 다 사업체가 구상할 수 있어야 공평합니다. 이게 사용검사 매도 청구예요. 자, 양가로 3부는 이제 이 사업체가 사업할 때 사업 잘하라고 사업체를 도와주는 몇 가지 조치가 있는데 주로 이제 거기 제가 적어놨듯이 공익과 관련해서 이거 혜택을 주는 것이지 사익과 관련해서는 이런 혜택을 줄 필요는 없어요. 주택법 자체가 뭐 공익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특례가 이제 그런 느낌에서 보시는 건데 살짝 봐주세요. 국공유지 우선 매각 임대. 국유지, 공유지를 이제 주택 건설할 땅으로 쓰고자 할 때 원래는 공정하게 경제 입찰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자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것 자체가 혜택이에요. 혜택 함부로 주면 안 돼서 우선 매각이라는 게 혜택인데 일본의 국가 지자체는 다음 목적으로 A, B 두 가지 목적 중 하나로 국공유지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 임대 가능하다. 누구에게 우선권을 주느냐? 근데 요새는 잘 안 쓰여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래서 요새는 좀 덜 나오는 거죠 이게 옛날에 비해서.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50% 이상 건설한 주택 건설과 대지조성을 해서 쓸 사람에게. 이게 옛날에 대형 평수가 한참 유행하던 시절에 서민용인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늘리려고 이게 나온 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주택인 85 이하짜리를 전체에서 50% 이상 짓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에게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하나 임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오히려 뭐 이렇게 국민주택 규모, 요새는 오히려 국민주택 규모보다 더 작은 것도 많이죠. 소형주택도 많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이게 이제 빛바랜 거죠. 요새는 대형 평수지만 오히려 분양 안 되죠, 그죠? 다 뭐 각자 사는데 뭐 사람 가족들이 모여서 안 사는데 뭐 이런 거 뭐.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에 그 전에 나왔던 거라면 이게 반 이상 건설하라. 그리고 이번에 조합주택 건설한 주택, 조합주택 건설과 대지조선을 쓸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조합주택을 건설한다 그러면은 지역과 직장 조합주택 건설할 때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이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조합제도니까 국공유지를 이제 조합주택 대지로 쓰겠다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조합주택 지을 때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사기가 많아서 자꾸 당하는 사람이 오히려 많다 그랬잖아요, 제가. 하여튼 이렇게 혜택 주는 건데 별로 이렇게. 그리고 이번 얘기는 여기서도 뭐 이제 숫자야 이거 우리는 알고 있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우선 매각, 우선 임차를 했다면 빨리 그 사업하라, 목적 사업하라. 안 하면 왜 사왔느냐? 매각했다면 환매할 수 있고 임대계약 취소할 수 있다는 건데 몇 년 내에 안 할 때냐? 2년 내에 안 할 때. 1사만이니까 2년. 예? 국가지자체는 매수 임차한 자가 2년 내에 그 사업을 안 한다. 환매하거나 임대계약 취소할 수 있다. 예, 안 하면 2년. 135 아닌 거 2년 잘해서 135를 잘 기억하세요. 나올 때마다 그 종합해서 뭐 비교해서는 자제가 해드렸고 이번에 채부지 우선 매각.
채비지라면 여러분들이 도시개발법에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할 때 시행자가 비용 대신에 가지고 있던 채비지를 얘기하는데 그거를 역시 그쪽 시행자에게 여기 집 지을 사람이 우선하여 우선 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치가 되는 거예요. 사업 주체라면 다 되는데 그 대신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각 요구할 때만 가능합니다. 사업 주체라면 공공민간 다 되지만 반드시 국민주택 용지로 쓰기 위해서만 이런 것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국민주택 용지 민영주택 안 되고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을 요구하면 시행자는 채비지 정면적의 반까지 역시 다 아까도 50 여기도 50%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데 이때 채비지 양도할 때 양도 가격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감정가. 다만 임대토를 건설하는 경우 등에는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원칙과에 살짝 구별하시는. 그러니까 채비지도 이 시행자가 땀 흘려서 그 대가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아무리 국민주택 용지로 쓴다 그래도 시행자가 손해봐서는 안 돼요. 조금 손해보라 이거. 그래서 실제 시가 아니고 감정가 기준으로 매각하되 임대주택 건설 등 특별한 경우에만 좀 더 희생하라. 조성 원가가 좀 더 싸겠죠. 원칙이 감정가로 한다. 감정가 하는 것 자체도 그게 별 만족스럽진 않은데 임대주택 건설할 때는 아예 더 싸게 조성 원가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예외예요. 원칙과 예외. 그리고 3번의 수용 사용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주택법에서는 앞에 공익적인 도시계획 사업 3가지 외에 요거 하나라고 했는데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공공성을 위해서 따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다른 법의 수용 사용에서는 뭐 모든 시행자의 권한이지만 여기는 공공사업 주체만 가능해요. 공공사업 주체만 그것도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해서만 필요한 땅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에 대한 특혜 중에서 제일 좁게 인정하는 게 이거예요. 아까 우리 채비지 매각 요구할 때도 국민주택 용지로만 쓰게 했다면 사업체면 다 됐죠, 그죠? 여기는 국민주택 용지라고 쓰는 것 외에 공공사업체만 가능하잖아. 민간은 못하잖아. 공공사업 주체만. 그것도 하여튼 수용사용을 함부로 인정하면 안 되잖아. 공공사업체만 그것도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땅 조성할 때만 수용사용이 가능해. 이게 이제 다른 거 좀 차이입니다. 그리고 수용 절차에서 원칙은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약하는 공토법을 공토법 규정은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 특례에서 하나 제가 요 수정을 좀 하나 하세요. 하나 좀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요것도 좀 특이하게 했는데 요거 좀 제가 요거 미처 대놔서 A번 있잖아. A번. 제가 비교할 때는 이거 수정을 해드렸는데 지금 여기 니은번의 A번이 사업계획 승인을 공토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이렇게 해놨죠, 그죠? 요거를 사업인정을 사업계획 승인으로 본다 이렇게 사업인정을 사업계획 승인으로 본다. 요것도 특이합니다. 그래서 앞에 그 도시계획 사업 3가지 경우는 각각 그 법에서 뭐 정하고 있는 그 사업 시행권을 딸 때 그때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보는데 여기는 오히려 여기서 주택건설 사업을 할 때 쓰는 그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은 그쪽 법에 의한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반대예요, 반대. 그쪽 법에서 사업인정을 받으면 공토법의 절차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으면 여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바뀐 건데 이것이 과거와 달리 지금은 이제 이 주택법 같은 경우가 아무리 공공만 한두 대 이렇게 해놨다 하더라도 이건 공익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쪽 법에 따라 공익사업인지 인정받는 게 사업인정 아닙니까? 그쪽 법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아야 여기서 제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공공사업주가 뭐 국민주택 건설을 위해서 뭐 하겠다라고 하지만 이 진정성을 잘 못 믿겠다. 그쪽에서 확인을 받아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공공사업체가 수용사용을 하고 싶으면 여기서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게 아니고 그쪽 법에 따라서 사업인정 신청해서 그쪽에서는 사업인정을 국정해 주거든요. 사업인정을 받게 되면은 거기서 사업인정 해주면서 이제 여기 사업승인까지 다 받은 것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네, 그쪽에 사업인정 받으면 여기 사업계획 승인으로 봅니다. 그럼 이제 사업인정을 신청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재결 신청은 똑같고요. 뭐 공토법 규정에 1년 안 쓰는 거 똑같고 사업 시행기한 내만 할 수 있다 이건 똑같고 이번은 좀 그렇게 수정을 해주시고 서류 열람에서 뭐
국민주택 건설을 공급하는 사업 주체라면 무료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혜택. 이것도 이제 채부지처럼 뭐 국민주택 지을 사업 주체라면 됐습니다. 그 정도 됐습니다. 그 정도 뭐 5번, 6번도 있지만 됐어요. 그런 건 지금 이것도 많이 한 겁니다. 자, 됐고. 자, 이제 작은 파트 보시면 작은 파트에서는 주택 상환사채가 나와요. 이게 민주주택의 재원으로서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 회사채인데 주택으로 상환하는. 그래서 요거 이제 발행해서 돈 끌어다 쓰고 나중에 주택으로 갚아주는. 주택 하나 값에 대한 큰 채권이기 때문에 큰 채권의 공통점, 우리 개발부에 나왔던 토지 상환 채권처럼 민간에는 보증을 받아야 되고 기명증권이고 사채 발행계획 작성해서 하는 거 이런 거 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민주주택은 누가 발행하는지가 여기 특징인데 공공중에서는 토지주택공사만, 민간에서는 등록사업자만. 토지주택공사, LH공사 아닌 자는 사실상 민주주택 못 짓게 돼 있고 사실상 법적으로는 지을 수 있는 사실상 민주주택은 LH공사, 토지주택공사가 많이 짓거든요. 토지주택공사. 왜요? 숨소리가 들려 어디서? 밖에서 소리가 숨소리가? 예? 제 숨소리 아니에요 이거? 제가 마스크를 써서 아마 숨소리가 여기서 아마 좀 잘 들릴 것 같은데 저기서? 예? 아, 공사하는 소리? 뭐 시멘트 비비는 소리 아닙니까 이거? 아, 숨소리가 밖에서 들린다니까 좀 섬찟하잖아. 자, 하여튼 토지주택공사가 등록사업자 민간인 중에서는 주택조합 발행 못해요. 다른 민간인은 어차피 혼자 하려면 등록해야 되고 등록하는 순간에 등록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등록사랑 공동으로 할 때는 등록사에게 일을 맡기기 때문에 제가 단독으로 하든 공동으로 하든 민간인 중에서는 등록사업자만 그것도 일정 요건을 갖춰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보시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밑줄을 그어놨잖아요. 다른 사람 안 돼요. 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주택상환채 발행할 수 있고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 민간에 대한 차별, 큰 채권의 공통점. 등록사업자는 자본금액이 다음 기준에 맞고 다음 기준 안 봐도 돼요. 그런데 그 일정한 기준에 맞고 까다로운 기준을 갖추고 그것도 금융기관 등의 보증을 받은 경우는 발행할 수 있다. 보증을 받아야만 발행할 수 있다. 2번 발행계획 승인.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장의 승인, 발행계획, 그 다음에 기명증권, 액면 또는 할인가로도 사는 사람 없으면 발행할 수 있지만 기명증권이라는 건 공통점이고 기명증권, 자 판거리 2번에 양도성이 나옵니다. 주택상환사채는 이를 양도하나 중도해갈 수 없다. 채권 중에서 유일하게 양도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고 정해놓은 거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이 주택상환사채라 공급 파트에 나오는 공급질서 교란금지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주택받는 채권은 이게 유일하거든요. 주택받는 채권이 공급질서 교란금지에 걸리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그런 얘기 없는데 여기는 양도 원칙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걸려서 양도가 안 되는 게 원칙이면 항상 예외는 있지 않습니까? 다만 해외 이주 등 다음에 0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서 양도할 때는 양도가 허용되는 이때 부득이한 사유가 주로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에서 우리 부득이한 사유 있을 때 전매할 수 있는 그 사유랑 다 비슷하죠. 세대원이 근무지가 바뀌어서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 치료, 취약, 결혼 이게 다 부득이한 사유 이런 사유로 인해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곳으로 갈 때요. 세대원 일부가 간다면 안 됩니다. 전원이 가야 가족 헤어지지 말라고. 요거를 팔아야 주택 하나 값에 해당하는 돈을 찾아서 그쪽 가서 주택을 사서 온 가족이 모여 살 수 있도록 이런 취지예요.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에서 비슷합니다. 거기랑. 상속에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갈 때를 전제로 해서 아니면 세대원 역시 전원이 해외 이주할 때 팔고 가야지 그러면. 해외 체류라면 적어도 2년 이상 해외 체류. 이주가 아니고 체류라면 2년 이상. 역시 1년, 3년, 5년 아닌 거 나머지 2년. 역시 볼 수 있는 얘기고. 명의 변경 방법이라면은 김영식 증권의 양도 방법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똑같아요.
토지상환 채권과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은 취득자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기록해야 명의가 변경이 되는데 취득자 성명 자체를 원본 기록하지만 채권의 기록을 안 했다. 채권 자체의 기록을 안 했더라면 넘어갔대 발행자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이 얘기 똑같습니다. 넘어갈 때 얘기죠. 그리고 상환기한 보세요. 주택상환세 상환기한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3년 초과 금지. 이건 3년짜리 중에 하나잖아요. 제가 가설로 상환하면 해산 여부를 결정하라 이렇게 했던 거. 가설 건축에 준 기한 3년짜리. 주택상환사채 상환 3년 초과할 수 없다. 3년. 그리고 주택조합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주택조합이 3년 내 사업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해산 여부를 결정하라. 해산 여부 결정에서 나온 3년의 셋 중에 하나. 주택상환세 상환기한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3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상환기한도 특이해요.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로부터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기한으로 상환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택을 상환한다면 주택 자체를 완성해서 넘겨줄 때까지가 상환돼. 이게 보통인데 여기는 공급계약 체결만 하면 상환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짧은 3년을 넘기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공급계약 체결만 하면 돼요. 3년 내에. 그럼 상환됐다고 보는 겁니다. 공급계약 체결을. 그리고 이번에 주택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세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아니 등록이 말소되면 원래는 휴지 쪽에 대한 정상이지만 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냥. 왜? 보증한 사람이 책임지니까. 등록자가 발행할 땐 보증을 받아야 되고 보증한 사람이 책임지니까요. 그리고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사채는 회사채를 얘기합니다. 회사는 상법에서 다뤄요. 그래서 상법 중 사채 발행할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얘기까지 있는 겁니다. 자, 주택상환사채까지 10분 쉬세요. 아이고, 넘기시면 입주자 저축이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종합저축 하나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됐어요. 이건 됐고, 자, 10분 쉬세요.